제가 이렇게 평면에서 사각형, 그 다음 구슬, 실린더, 그 다음 플랜, 이렇게 4개를 모델링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재질을 넣을 겁니다. 이제 재질을 넣어야 돼요.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이렇게 하면 돼요. 물론 얘도 드래그 앤 드랍 하면 돼요. 필요한 재질을 찾아보죠. 자, 공유 폴더에 있었고, 여러분들 D 드라이브에도 있었고, 자, 매핑 소스. 간단하게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그러면 이렇게 재질이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드래그 앤 드랍, 드랍, 드랍. 그러면 이와 같이 재질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자, 보시죠. 우리가 작업하는 게 방법이 하나 또 있죠. 보통은 이렇게 만들어서 폴리로 바꾸고, 자, 이렇게 작업을 한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자, 어떤가요? 이런 경우는 제대로 들어간 거 맞나요? 제대로 들어간 거 맞나요? 아니죠. 이런 경우는 제대로 안 들어가요. 자, 이걸 보시면 돼요. 선택하고 나면 메뉴에 보시면 여기 Generate Mapping Coordinate, 맵 좌표를 생성합니다 라고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어떨까요? 얘는 아무리 봐도 있을 수 있어. 아니, 없네요. 페인트 디폼은 있는데 제너레이트 맵 코디네이트가 없어요. 제너레이트 맵 코디네이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맵 좌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맵에 대한 좌표, 즉 재질에 대한 좌표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가 문제가 생기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맨 마지막에 만든 것처럼 모델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매핑을 할 때 문제가 생겨요. 자, 한번 보시죠. 어디 갔나요?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자, 얘를 눌러 보시죠. 요렇게 생긴 아이콘이, 얘가 매트리얼 에디터입니다. 단축키는 M입니다. M. 매트리얼 에디터라고 합니다. 띄워 보시죠. 바로 여기 모드라는 거 있죠. 얘를 눌러보면 컴팩트 모드가 있고 슬레이트 모드가 있습니다. 얘가 슬레이트 모드예요. 매트리얼이 있고 맵이 있고, 여기서 뭐 불린 가져 놓으면 이렇게 매트리얼이 나오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맵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얘가 이제 슬레이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하는 거죠. 범프로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건데, 이게 좀 보기가 어려워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컴팩트 모드로 놓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컴팩트 모드로 놔보시죠. 자, 보시면 지금 슬롯이 6개가 나와 있는데, 드래그 하시면 몇 개 더 나와요. 이렇게 좌우로 드래그 해 보시고 위아래로 드래그 해 보세요. 그냥 여기서 드래그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경계와 경계 사이에, 이렇게 경계와 경계 사이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손바닥이 나와요. 이때 드래그 하시면 돼요. 위아래로.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기 샘플 사이즈가 나와요. 6 곱하기 4가 최대입니다.
24개가 최대예요. 그럼 24개의 재질만 쓸까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리셋해서 쓸 수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나와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3 곱하기 2나 5 곱하기 3을 놓고 쓰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자세히 보려고 3 곱하기 2를 놓고 씁니다. 네, 최대는 6 곱하기 4예요. 여기는 팔레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림 그릴 때 팔레트에다가 물감 덜어서 쓰잖아요. 근데 거기에 칸이 몇 개 있는데 그 칸 다 쓰면 어떻게 되나요? 물로 지우고 다시 또 물감 덜어서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우고 다시 쓰면 돼요. 여기서 지워진다고 해서 오브젝트에 지정된 재질이 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쓰시면 돼요. 여기는 매트리얼 슬롯이라고 하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샘플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샘플 바뀐 거 보이시나요? 샘플이 얘는 3개밖에 없습니다.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샘플이 조금 더 많았죠. 여긴 3개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요 아래가 뭐냐면 백라이트입니다. 백라이트 끄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 어두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백라이트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사물 앞쪽에 조명을 주잖아요. 조명 밑에 아래쪽에서 이렇게 비춰주는 걸 말합니다. 뒤쪽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런 걸 백라이트라고 합니다. 백라이트를 켜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잘 보이겠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입니다.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조금 더 잘 보일 거고요.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크게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나머지는 쭉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 좋습니다. 자, 이번엔 밑으로 내려가 보죠. 선택을 하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 재질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재질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 중에 이제 불린이라는 재질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만약에 내가 금속 질감을 쓸 거면 메탈을 쓰시면 돼요. 퐁이라고 하는 건 옛날 거예요. 옛날 거. 무시하셔도 좋고, 어지간한 건 이 불린이나 메탈 가지고는 다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오른쪽으로 가죠. 와이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얘를 누르면 이렇게 와이어로 나옵니다. 와이어로 표시됩니다. 자, 배경도 넣어 놓을까요? 어떤가요? 와이어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근데 재질마다 특징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스케치업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스케치업은 투사이드 렌더고 3D 맥스는 원사이드 렌더입니다. 스케치업은 앞뒷면 다 렌더링 해줘요. 맥스는 앞면만 렌더링 해줍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서 잘못된 건 뭘까요? 아이고,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모아 보세요. 손을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손 등도 보이고 손 바닥도 보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뭐만 보이나요? 손 등만 보이고 손 바닥은 안 보이죠. 투사이드가 아니고 원사이드 렌더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앞면만 렌더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와이어 프레임 렌더라든지 투명도가 들어간 재질에는 반드시 투사이드를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투사이드 렌더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뒷면이 보이는 재질들은 반드시 투사이드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면이 하나밖에 없어요. 면이 하나밖에 없는데 앞면 뒷면 다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그때도 투사이드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어디 갔을까요? 자, 여기요. 조금만 밑으로 내려갑니다. 불린 베이지 파라미터 말고
익스텐드 파라미터에 가면 와이어 사이즈가 나옵니다. 와이어의 두께요. 픽셀이 있고 유니트가 있습니다. 기본 단위가 있고. 자, 사이즈를 조절해 볼까요? 두꺼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와이어의 굵기를 여기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바꿔 보시죠. 자, 투사이드도 빼고 와이어도 뺐습니다. 투사이드도 빼고 와이어도 뺐어요. 자, 불린 베이직 파라미터입니다. 기본 재질이요. 기본 질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질감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개입니다. 앰비언트, 디퓨즈, 서피큘라 3개예요. 이 중에 디퓨즈가 기본 색상입니다. 디퓨즈가 사물이 지닌 기본 색상이고, 서피큘라는 빛을 받으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일어나는데, 그 하이라이트가 일어나는 부분의 색상을 서피큘라라고 하고, 반대로 빛을 받지 못해서 어둑어둑해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앰비언트 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앰비언트하고 디퓨즈는 묶어 놓습니다. 이렇게요. 같이 묶어 놔요.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뜹니다. 컬러 피커가 떠요. 그래서 색상을 지정합니다. 내가 지정한 색상대로 사물의 색상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근데 앰비언트는 사실은 여기서 조금 더 어두워야 돼요.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들어가 주는 게 맞고, 근데 일단 잠가 넣습니다. 서피큘라는 하이라이트가 일어나는 색상입니다. 보통 흰색을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색상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번엔 재질을 줘 볼까요? 지금 만든 재질을 여기다 주고 싶습니다. 드래그해서 드랍. 그럼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첫 번째입니다. 드래그해서 드랍. 이게 첫 번째예요. 드래그해서 드랍. 드래그해서 드랍.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한번 줘볼까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가면 서피큘라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서피큘라 레벨이 있네요. 하이라이트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레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레벨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빛에 강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반응 심하게 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글로스니스 범위네요. 범위. 보통 한 요런 정도가, 플라스틱이 한 요 정도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조절해 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셀프 일루미네이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셀프가 자기 스스로라는 뜻이죠. 일루미네이션은 조명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조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온등 같은 거 있죠. 네온등 같은 느낌을 만들 때 이 셀프 일루미네이션 값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네온등 같은 느낌이 나게 돼요. 그렇지 않고는 쓰지는 않는 항목이긴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기 이제 하이라이트 효과니까 반드시 이렇게 하이라이트 효과를 주셔야 돼요. 금속 같은 경우는 많이 반사하지는 않지만, 이게 범위가 이렇게 좁지 않죠.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시면 되고, 투명도네요. 익스텐드 파라미터 보시면 여기 이제 투명도가 있습니다. 어마운트 값을 조절해 주시면 이와 같이 투명도가 조절이 됩니다. 투명해지는 거 보이시죠? 사물을 투명하게 만듭니다. 트랜스페어런시, 오파시티 둘 다 투명도입니다. 오파시티는 불투명이란 뜻이에요. 바로 여기 있죠? 오파시티는 불투명이란 뜻입니다. 자, 보시면 사물을 불투명하게 합니다. 자, 100% 불투명이죠? 낮추면 점점 투명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투명과 불투명을
관장합니다. 먼저 오파시티 값부터 한번 조절해 보시죠. 자, 이번엔 트랜스페어런시요. 오파시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투명해졌다, 불투명해졌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 트랜스페어런시는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이렇게요. 지금 안쪽이 투명해지고 바깥쪽이 불투명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은 안쪽이 불투명하고 바깥쪽이 투명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 인, 아웃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투명하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인을 누르면 안쪽이 투명하게, 아웃을 누르면 바깥쪽이 투명하게 이렇게 잡힙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어느 재질은 안쪽이 투명하고 어느 재질은 바깥쪽이 투명할까요? 어느 재질은 안쪽이 투명해요. 어느 재질은 바깥쪽이 투명해요. 자, 다시 생각해 보시죠. 유리장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유리 제품 같은 경우는 안쪽이 투명해요. 바깥쪽이 실루엣이 다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유리 질감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인으로 놓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스모그 같은 거 있죠. 스모그 같은 거, 안개 효과 같은 거, 연기라든지 이렇게 스모그의 질감이라든지 안개 같은 것들은 바깥쪽이 투명합니다. 안쪽이 불투명하고 바깥쪽이 투명해요. 그래서 오파시티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값을 주면 조금 더 투명한 이미지, 즉 연기처럼 몽글몽글한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필터가 여기 에디티브하고 서브트랙티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디티브를 누르면 조금 더 밝게 바뀝니다. 이렇게 밝게 바뀌어요. 밝게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서브트랙티브를 누르면 어둡게 바뀝니다. 투명도를 어둡게 주는 거예요. 어둡게 줄 거냐 밝게 줄 거냐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특히 이 트랜스페어런시나 오파시티를 주게 되면 반드시 줘야 될 옵션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 뭘까요? 투사이드요. 투사이드. 뒷면이 보이는 건 반드시 투사이드를 체크하시라고 했습니다. 그죠? 와이어 프레임도 뒷면이 보이지만 유리도 어떤가요? 뒷면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리나 혹은 와이어 프레임은 반드시 투사이드 질감을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저처럼 지정해 보시죠. 질감을 주게 되면 여기 사방으로 대각선 처리가 됩니다. 질감을 오브젝트에 지정해 주면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대각선 처리가 돼요. 그래서 질감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 요거는 현재 여기에 지정되어 있구나, 혹은 이 씬에 지정되어 있는 재질이구나, 얘네들은 아직 지정 안 됐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지정한 게 이렇게 대각선 표시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죠. 재질은 항상 렌더링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재질 바로 오른편에 렌더 셋업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렌더 셋업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건 아웃풋 사이즈입니다. 출력 사이즈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 커스텀으로 되어 있죠. 미리로 되어 있고 HDTV도 있네요. 맥스는 기본적으로 출력물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출력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 TV나 영화에 관련된 사이즈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요 사이즈를 잘 체크하신 다음에 렌더링을 어디 갔나요? 여기 렌더를 누르게 되면 해당 뷰포트가 이렇게 렌더링이 돼서 나옵니다. 자, 렌더링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부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매핑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우리 스케치업에서 맵을 불러다가 사용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스케치업의 맵은 3D 맥스의 맵의 한 절반이나 될라나? 맥스가 훨씬 많아요. 자, 맵을 불러올 때는요, 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여기 맵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디퓨즈 컬러가 가장 일반적인 맵이 됩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써야 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써야 될 맵이 바로 디퓨즈 컬러입니다. 여기 넌을 눌러 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 맵이 이렇게 나옵니다. 맵들 보이시나요? 네. 이 중에 우리가 꼭 써야 되는 맵, 그게 바로 비트맵. 스케치업에서도 비트맵 썼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비트맵 선택하고, 그리고 OK.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오라고 시킵니다. 자, D 드라이브에 공유 폴더에 매핑 소스에 자, 맵 무늬목 선택하고 오픈. 그러면 이렇게 맵이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 불러와 보시죠. 보통은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텐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사실상 포토샵에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내용을 가져와다가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사용 방법만 좀 익혀봅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퓨즈 컬러, 맵 7, 비트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 보시면 얼마든지 맵을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재질로 올라가야 됩니다. 눌러 보시면 여기 디퓨즈 디폴트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재질로 들어가고, 디퓨즈에 M자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여기도 디퓨즈에 나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재질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자, 이 재질들을 여기다 하나씩 하나씩 넣어 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넣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분명히 재질은 들어간 것 같은데, 분명히 자, 재질은 들어간 것 같은데 스케치업처럼 표시가 안 됐네요. 자, 바로 여기 요 항목이요. 여기 Show Shade Material in Viewport. 그러면 이렇게 재질이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표시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띄워 보시죠. 문제가 있죠. 여기는 재질 표시가 다 됐어요. 이렇게. 근데 얘는 재질 표시 안 된 거 보이시나요? 재질 표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 Generate Mapping Coordinate, 얘가 여긴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얘는 안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없으니까. Generate Mapping Code라고 되어 있죠. Coordinate. 이 값이 여기는 기본으로 있단 말이죠.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에는 이런 값들이 기본으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에디터블 폴리로 변환해서 작업을 하면 이런 값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UVW 맵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면 UVW 맵하고 Unwrap UVW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써야 되는데, 일단 UVW 맵이요. 이 값을 쓰셔야 돼요. 지금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줘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여기 옵션에 보시면 매핑이 플레이너가 있고, 실린더가 있고, 스피어컬이 있고, 싱크랩이 있고, 박스가 있고, 페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조금 이동하고, 얘는 복사하고,
이렇게. 자, 여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얘는 어떤가요? 이렇게 다 사방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어느 면을 보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UVW 맵이 박스입니다. UVW 맵이 박스예요, 박스. 그래서 이렇게 사방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통은 플레이너가 기본이에요. 그러면 플레이너로 하게 되면 이렇게 마치 책 쌓아놓은 것처럼, 종이 쌓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즈모가 나와 있는 방향으로만 맵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쭉 복사된 것처럼 나와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 매핑 스타일이 지금 플래너예요. 플래너, 평면이란 뜻이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꼭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을 겁니다. 여기가 그림의 위쪽이란 뜻입니다. 그림의 위쪽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UVW 맵을 열어보면 기즈모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기즈모를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맵의 위치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녹색 있죠. 녹색이 오른쪽입니다. 그림의 좌우가, 위아래 좌우가 존재하잖아요. 여기가 위쪽이란 뜻이고 여기가 오른쪽이란 뜻입니다. 그림의 위쪽과 오른쪽이란 뜻이에요. 움직이면, 기즈모를 움직이게 되면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기즈모를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재질의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걸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앵글 스냅을, 로테이트를, 스케일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재질의 크기를 내 마음대로, 그 다음에 회전 방향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방향을 내 마음대로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업 다 끝나면 반드시 기즈모를 끄셔야 돼요. 기즈모를 눌러서 방향이랑 크기도 한번 조절해 보시죠. 자, 근데 얘는 육면체잖아요. 그죠? 얘는 육면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상이 박스의 형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전면적으로 다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박스의 형상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평면이라면, 얘처럼 평면이라면, 여기처럼 평면이라면 UVW 맵을 플랜으로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실린더잖아요. 얘는 실린더잖아요. 실린더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둘레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위쪽은 없네요. 그러니까 UVW 맵을 뭘로 줘요? 실린더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린더로 들어가게 돼요. 다만 이 위쪽은 모양이 어색합니다. 그래서 여기 캡을 씌워 주시면 돼요. 캡이 모자란 뜻이죠. 뚜껑을 넣어주면 이렇게 뚜껑이 들어갔다 사라졌다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개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구슬입니다. 근데 구슬이 두 가지예요. UVW 맵, 그 다음에 자, 스피어 컬이 있고, 다시 UVW 맵, 그 다음 싱크랩이 있고. 자, 두 가지입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이 둘의 차이점. 자, 모이는 꼭지점의 위치가 달라요. 일반적으로 스피어 컬은 위아래 모이는 거고, 싱크랩은 여기 아래쪽에 한 군데 모이게 됩니다. 이거 알사탕의 비교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사탕 포장하는 방법 두 가지 있는 거 아시나요? 일반적으로 사탕을 놓고 포장지를 둘둘둘 감싸서 양쪽에서 딱 좀매는 거죠. 네. 이미지를 놓고 위아래에서 딱 좀맸습니다. 그러니까 좀맨 자리가, 그러니까 이 모인 자리가 어디 나와요?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두 개 나오죠. 근데 추파춥스는 어떤가요?
사탕을 놓고 위에서 전체적으로 감싸서 아래에서 묶은 거죠. 맞아요. 전체적으로 감싸서 아래에서 묶은 겁니다. 그래서 모양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박스는 정육면체처럼 맵이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얘네들을 적당히 섞어서 쓰셔야 돼요. 플레이너를 쓸지, 실린더를 쓸지, 스피어커를 쓸지, 싱크랩을 쓸지, 혹은 박스를 쓸지, 얘네들을 상황에 따라서 맞추셔야 돼요. 스케치업 같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따박따박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맥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조절해 줘야 돼요. 그 아래로 내려가면 랭스, 위드, 하이트, 가로, 세로, 높이요. 가로, 지금 사이즈가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 이게 타일이 아니지. 자,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선택하고 가로, 세로, 높이요. 가로, 세로, 높이. 가로, 세로, 높이. 실린더일 때는 가로, 세로, 높이. 크기를 얼마든지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죠. 가로, 세로, 높이. 자, 한번 조절해 보시죠. 그 다음에는 타일입니다. 타일. U 타일, V 타일, W 타일로 되어 있죠. X, Y, Z를 뜻합니다. X 방향, Y 방향, Z 방향. UV, W, X, Y, Z입니다. 질감이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요. 질감을 바꿔보죠. 자, 제가 질감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U타일 X방향으로 2개, Y방향으로 2개. 그러면 이렇게 2개, 2개, 총 4개가 들어간 거 이해되시죠? U타일 X방향으로 3개, Y방향으로 3개. 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크기를 이용해서 조절도 가능하고, 혹은 기즈모를 직접 스케일로 조절해서 또 가능하고, 보통 이 타일을 써도 좋지만, 타일을 이렇게 써도 좋지만, 이 기즈모의 크기를 조절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타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위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고요. 그러면 쉽게 매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